가는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국가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중심으로 정리해놨어. 여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문단마다 잘 따져봐야 돼. 제일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냐면 여러 마을로 구성된 공동체 국가인 당대 폴리스, 이 도시국가를 말하는 거야. 근거로 국가가 자연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자, 그럼 국가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다. 국가의 기원은 그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으로는 폴리스가 막 생겨나고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거야. 그래서 자연 발생적이라는 그의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제, 문장을 제시했어.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이 자연적으로 폴리스적 동물이며, 폴리스적, 여기선 정치적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국가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폴리스는, 도시국가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폴리스가 자연적으로 개인보다 우선한다. 폴리스가 자연적으로 개인보다 우선한다. 이 세 가지 명제를 들어서 국가가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의 성격이 그렇다. 자, 그런데 인간이 아닌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군집해. 자, 이거 봐라. 군집.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질서도 있어. 걔네 나름대로. 서열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이런 모여 사는 사회생활은 동물의 보편적 특징인 것 같아. 하지만 동물과 인간의 사회생활은 달라. 즉, 동물은 그냥 모여서 사는 거고, 우리 인간은 어떤, 여기서 말하는 목적으로부터 목적이 있다는 게 다르다는 거야. 이 목적이 뭐냐면, 인간이 국가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고 함께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여기 나온 대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거야. 자, 여기 나왔죠. 근데 이성적 능력을 가진 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공의 선, 공동의 선. 자, 공동의 선이니까 모두의 이익이나 모두에게 유익한 것, 그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야.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국가 발생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라고. 여기서 지금 핵심 단어는 국가의 기원이야. 국가의 기원. 그리고 또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란 말이야. 다 지워버리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 알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지.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의 기원이 자연 발생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근거로 된 세 가지. 이거 위에는 없단 말이야. 물론 뒤에 가면 이렇게 인간과 동물에 대해서 특징, 즉 공통점을 갖고 있다. 모여 사는 거. 그런데 다른 점은 바로 인간은 국가로부터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면 이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한 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려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그는 모든 존재자들이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알았니? 추구한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국가가 있는 목적은 공동의 선이다. 그래서 더 나은 삶, 즉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행복을 위해서 이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다른 점이야. 덕을 길러야 한다. 라고 해서 덕성이라고 해도 되지, 그지? 이러한 능력은 공동체에 참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럼 사회생활을 해야 되네. 덕을 길러야 하는데 우리는 이성적 존재니까 충분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기를 수 있대. 여기서 덕은 예를 들면 양보하는 거, 배려하는 거, 참고 지내는 거, 혹은 솔선수범해서 용기를 내는 거, 이런 거 다 모두 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야. 혼자 있으면 안 돼. 사회생활, 즉 공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공동생활 속에서 길러지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 옳은 게 있어야 되잖아.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를 따라야 하고, 그게 바로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게 이제 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행복을 추구하며 국가도 행복을 추구해 정의에 의해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안해. 그럼 여기서 국가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추구하는 거지. 이게 다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 이성적 능력을 가진 게 이 사람이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거다. 국가의 공동선은 개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런 거 봐봐. 국가가 추구하는 공동선, 이거는 개인들이 각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국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죠. 국가에 참여해야지 덕을 기르고, 국가에 참여해야지 이성적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국가가 필요하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들의 이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 공동선을 추구한다. 이게 국가의 목적이야. 개인들이 협조해야 돼. 국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협조해야 돼. 근데 개인들은 합리적 판단, 이성을 갖고 있다고. 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국가 공동체 속에서 훨씬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 그러면 따라가겠지, 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과 비슷하지만 요 공동선의 추구, 실제 국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과 다른 점이 나올 거야.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해서 지혜와 덕을 갖춘 철인. 그냥 우리가 흔히 지혜로운 사람, 철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동물 밖에 이데아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철인과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우매한 민중은, 요새는 그림자를 보고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거든. 얘네들만 갖고는 안 돼. 얘네들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철인이다. 지혜, 머리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이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나와야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국가 운영에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특별한 집단이 생겨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자,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별한 집단, 이건 옳지 않다. 그럼 이 얘기는 뒤집으면 법의 지배를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 철인에 의해서 통치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법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믿고 있는 법 질서에 대한, 법의 지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라고. 플라톤하고 완전히 달라, 그지? 대신 지혜와 덕이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최고의 직책을 맡긴단 말이야. 이거 권한을 준다는 거야. 시민들에게는 그를 비판할 권리도 또 주는 거야. 그러면 양쪽이 견제가 되죠.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 체계가 제한된다. 그럼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고,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거는 권력자도 또 시민도 모두 동일하단 말이야.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다. 플라톤은 철인, 아주 뛰어난 영웅 같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이제 플라톤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야. 비슷한 사람, 자기 스승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강조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의
법의 지배를 강조한 이유는 요 해석을 잘 봐봐. 인간의 실천적 활동에 대한 그의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의 실천적 활동. 그가 볼 때 인간의 실천적 활동은 감정 욕망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이성이 지배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봐봐. 인간은 여기서 실천적 활동은 뭐냐면 비합리적인 걸 버리고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인 걸 선택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비합리적인 요소는 무조건 이성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며 양자 사이에는 모순과 충돌을 일으킨다. 자, 생각해봐. 만약에 이성이 법이면 법으로 처벌했어. 그런데 감정적으로 보면 저 사람 어쩔 수 없네 동정을 했어. 그러면 법에 의해서는 처벌, 감정은 동정. 그럼 이게 충돌이라고. 그 다음에 선량한 사람을 보호해야지라고 했는데 선량한 행동을 했는데 법에 저촉되면 처벌을 하잖아. 보호를 안 해. 이러면 모순과 충돌이 생긴단 말이야. 인간은 늘 항상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뭐 이런단 말이지.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충돌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충돌된 상황이야. 합리적 생활을 하기 위한 이성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법이 요구되며 이거는 공평한 거지. 공평하다는 게 뭔지 알지? 저런 모순과 충돌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되는데 그게 법이야. 법 테두리 안에서 인간은 덕을 길러줄 수 있다. 법 안에서 덕이 길러진다. 아까도 우리 나왔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덕을 기르는 거. 자, 훌륭하게 제정된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이거 봐. 이 전제잖아.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No. 훌륭하게 제정된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잘못된 법은 권위를 주면 안 되는 거지. 라는 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도로서 시행되는 실정법이 실제 우리한테 적용되는 실정법, 국가 운영의 기본 규준은 규율, 기준을 말하는 거야. 그럼 실정법이 국가 운영의 기본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실정법이 보편적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연법과 늘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말이 중요해. 보편적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자연법.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순리야, 순리. 이거하고 실정법은 좀 달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예 있잖아. 네. 선량한 사람을 보호한다. 선량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선량한 사람의 행동이 실정법에 위반돼. 그러면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려면 이게 자연법이란 말이야. 근데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이 난다고. 실정법이 자연법에 가깝게 제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순리나 도덕이나 뭐 윤리나 뭐 이런 부분에 가까워야 되는 게 실정법이다. 하지만 자연법의 내용과 반대될 수도 있어. 되도록이면 자연법에 가깝게 제정하지만. 자,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국가가 너무 커지면 국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공동선, 그 다음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덕이 길러지는 건데, 국가 운영 원리를 권력의 복수성, 권력의 분할, 그거 봐, 나누어 가지르잖아. 하나한테 집중하면 안 된다고. 뭐 중앙 집권이라든지 하나의 철인이 면에 권력자가 모든 걸 다 통제해. 이건 안 된다고. 나눠야 된다고. 권력도 나눠야 되고 권력도 여러 사람 이렇게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복수화한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야. 국가가 커지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막강한 힘을 갖는단 말이야. 즉 국가가 있잖아.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지배의 목적. 뭐 사람들 있잖아. 억제하고 탄압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무한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 된단 말이야. 여기 봐봐.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줄까? 체제 유지를 위해 공동의 적을 만들거나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관계없는 목표를 만들어. 이게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되고 난 다음에 권력이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는 얘네들 첫 번째 1, 2, 3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 국가 존재의 목적은 변질된다. 어떻게 변질됐어?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의 적을 만들고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걸 추구하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세 가지가 아니라 자,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돼야지. 이게 국가의 존재가 변질된 거야. 알았지? 두 가지로 하는 게 낫겠어. 근데 이 얘네들 공동의 적을 만들고 공동선과 관계없는 목표를 만드는 이유가 뭐야?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 그래서 복수성과 분할을 강조했는데 복수성과 분할이 있는 사회,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권력의 복수성, 권력의 분할, 이게 시행되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권력자가 은폐했던 도덕적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대, 없어져 버린대. 국가가 흔들림 없이 공동선을, 국가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권력의 복수성과 분할 꼭 필요하다. 알겠지?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문단부터 볼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 단답형의 그 정답을 요구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첫 번째 문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고요. 국가의 기원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 국가의 기원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근거 명제 세 가지를 들었다. 자연적으로 폴리스적 동물이고 인간,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폴리스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개인보다 우선한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가 탄생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을,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국가의 목적을 찾아야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국가의 최종 목적은 바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목적은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고. 뭐 덕을 기르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다 모여서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는 얘기 알았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국가. 알았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좀 설명한 거야. 세 번째 문장 볼까? 자, 국가는 어떻게 운영돼야 될까요? 그러면 이건 여기서 지금 플라톤하고 좀 다르게 국가 운영 체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자건 시민이건 모두 적용되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덕이 뛰어난 사람을 지배자로 선택하는 거. 그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를 어떤 식으로 통치하고 운영할 건가. 이 세 번째 문단에 나왔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인, 합리적인 비합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법의 지배라고. 알았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법의 내용은 실정법이고 자연법을 최대로 따라가. 하지만 자연법과 모순과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다. 이게 내용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원리는 권력의 복수성과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나로 가볼까? 지금 굉장히 뭐 딱딱한 내용이니까 재미는 없을 거야. 국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목표를 가진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개인이나 집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누군데? 국가야. 국가 안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 목표를 지닌 개인과 집단이 존재해. 그럼 얘네들이 충돌하겠네요. 네. 충돌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죠. 근데 국가가 나서서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국가가 필요하겠네요. 네, 당연하지. 자, 국가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잘 나왔네. 이거 봐. 위에 제시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지? 그럼 위에서 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근거로 해서 자연 발생적인 게 국가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니란 말이야. 누군지 알아? 토마스 아퀴나스야. 중세. 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 요청되고 설립된 구성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봐. 인간에 의해서 요청되고 설립된 구성물. 그러면 인위적이죠. 인위적이란 게 뭐야? 자연적의 반대라고. 폴리스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요청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무도 못하는 게 바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된 구성물이라고 인위적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완전히 위에랑 정반대되는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야. 국가 권력,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 통치자는 이 권력을 통해 피통치자를 지배하는 거야. 이런 지배라는 것은 상하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지? 힘의 균형도 깨졌지. 지배자는 세고 피지배자는 약한 거야. 지배에 종속되는 거지. 국가 권력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성된 사회적 산물인 동시에 인간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 근거에 대한, 자, 마지막에 나왔구나. 국가가 국가 권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근거, 정당성은 뭐냐면 바로 이거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성된 사회적 산물인 동시에 인간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권력을 행사해서 지배하는 게 정당하지요 라고 얘기했어. 됐지? 자, 이게 자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결정한 거야. 자유의지로 만들었어. 공동체 사회생활하면서 국가가 필요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맞아, 나도. 이 자유의지라는 게 뭐야?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국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억압해도 되는 거지. 니들이 만들었잖아. 니들이 나한테 국가 권력을 줬잖아. 이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까 지배해도 되지. 그럼 마지막에 나온 국가가 국민들을, 여기서 시민들이라고 했는데,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게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라고. 두 번째 볼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국가 권력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이다. 동일하네. 위에서는 법에 의한 통치, 지배라고 얘기했고, 여기도 똑같이 법률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권력을 행사해도 되는 거야. 니들이 만들었고 니들이 권한을 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권력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이라 했으니까 법률에 있는 것만 해야지. 법률에 위배되는 국가 권력은 정당성이 없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위법이라고. 자, 법률은 도덕과 달리, 도덕이 아까 나왔던 자연법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영원법과 뭐가 하나 나오지, 그지? 자연법이 나오지. 여기서 자연법은 위에서의 자연법하고는 좀 다른 거야. 자, 일단 봐볼게. 자, 도덕과 달리 양심에 호소하거나 인간적인 감화할 필요가 없다. 그죠? 당연하지. 이건 딱 규율이잖아, 규율. 양심 뭐야? 이거 비합리적인 거지. 인간적 감화 이런 거 비합리적인 거야. 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비합리적인 거야. 법률은 합리적인 거니까. 제도로서 시행되는 실정법은 위에 나온 실정법하고 비교해봐. 개인과 집단을 초월하여 지배의 근거가 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갖추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은 따라야만 한다. 저 강제력이 있다.
지배 근거가 되는 물리적 강제력이 있대. 지배 근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야지. 지배 근거가 뭐라 했어? 니네들이 만들었잖아, 자유의지로. 그리고 나한테 권력을 줬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따라줘야죠. 예, 너네들이 내가 지배하고 종속되는 걸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배의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너네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실정법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법률에 규정된 물리적 강제력이 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리적 강제력이 강제하는 게 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리적 강제력은 법률에 의한 거고 권력의 지배는 또 다른 거야. 알았니? 이에 대해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배를 위한 법률의 정당화는 강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자발적으로 수능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률에 따라서 강제력을 발휘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지배 대상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지배력은 결과지. 말을 안 들었으니까, 따르지 않았어. 순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순응 안 했으니까 법률에 의한 지배력을 가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률에 의한 지배를 할 수 있지만 그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지.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야. 응? 자, 그래서 그는 신의 섭리며 신앙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영원법과, 그러면 이거는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거지. 신과 그 다음에 인간세계 보편적인 원리며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자연법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그러면 실정법은 거의 자연법에 가까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연법의 원리는 영원법을 쫓아가겠지. 자, 보세요. 인간 본성의 양심이나 정의에 관한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걸 추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게 영원법이며 자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정된 실정법은 자연법과 영원법에 의해서 실정법이 만들어졌다. 지배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왜? 이 실정법은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양심과 정의를 추구하잖아. 그거 토대로 만드는 실정법이니까 당연히 지배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정법의 바탕은 얘네들이란 말이야. 실정법의 바탕은 얘네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정법이 자연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자연법의 정신을 완전히 구현할 수 없다. 위랑 똑같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똑같아. 자연법에 가깝게. 그게 실정법이라 했잖아. 완전히 구현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실정법을 영원법과 자연법에 가깝게 함으로써, 이 말은 양심과 이성 뭐 이런 것들, 위에서 나온 정의 이런 것들 가깝게 함으로써 국가가 공동선을 제한한다. 동일해. 그러니까 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국가의 목적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추구하는 국가의 목적은 동일하다. 뭔데? 공동선의 추구. 자,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요. 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는 거야.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야. 그게 권력이 그걸 보호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정당성은. 자, 마무리해볼까? 국가가 정당화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권력자를 결정하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자의 도덕성이라 할 때, 보통의 국가에서는 실정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국자가 권력을 가져. 실정법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절차적 정당성도 갖고요. 그래갖고 권력자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군주제에서는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고요.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권력자를 갖죠.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권력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는 표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자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하나하나의 투표에서 나오는 거야. 즉 사회 구성원이 뽑은 거란 말이야. 군주제보다 더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투표가 권력자의 도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많이 찍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력도 주는데 도덕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도덕이 훌륭한 도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냥 권력자, 지배자로 인정한 것 뿐이지. 그러면 뭐야? 투표에서 뽑힌 사람은 정치를 잘하면 되죠. 도덕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니까. 자, 아키라스는 권력자가 도덕적이며 공동선을 이끌 수 있다면 국가 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지. 뭐가 맞아? 자, 국가 권력이 정당화되려면 권력자도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권력자의 목표도 공공의 국가의 목적으로 이끌어가. 그럼 그 사람은 국가 권력으로서 정당성을 획득받겠죠. 투표로 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에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하거나, 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하면 아까 얘기했던 영원법, 자연법상의 인간의 본성이 양심적이고 정의롭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 게 실정법이라고 했잖아. 양심과 정의를 존중하는데 양심을 어겼어. 그럼 안 되지. 공공선을 가로막는 폭군이라면 끌어내려야 된다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실정법이 반영된 게 인간의 본성인 양심과 정의야. 그러니까 실정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권력자가 양심이며 정의를 저버렸다. 무자비하다. 아까 얘기했던 본질. 그러니까 권력자의 본질을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덕이 없다. 그러면 끌어내려야 된다. 그랬어. 이러한 행위 역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동체 행위며, 그렇지. 이게 개인이 저놈 나쁜 놈이야, 끌어내. 이게 아니고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뭐라 했어? 공동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다수가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명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있으면 망가져. 쟤를 내리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 그럼 끌어내려. 몇몇이 끌어내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 그럼 끌어내려. 그럼 쟤는 끌려 내려오겠지. 이유는 뭐야?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정법인데, 양심을 저버리래. 정의롭지 못한 걸 하래. 무자비하고 덕이 없는 짓을 해. 그럼 끌어내리라고. 그런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는데, 대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놈을 끌어내려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될 사람이 지금보다는 나라고 하는 확고한 명분이 있으면 끌어내려. 토마스 아퀴나스가 폭군의 통치하에서 공동선에 대한 더 나은 대안과 기대가 없다면 그냥 놔둬야 된다 그랬어. 당분간 안전을 위해 폭군의 통치를 용인한다. 어설프게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무자비한 탄압과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확고한 명분도 안 되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모이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용인한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있잖아. 저놈 끌어내리는 게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그 다음에 대다수의 공동체 사람들이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 같이 폭군을 끌어낸다.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당분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잘못하면 저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될 수도 있어. 자, 혁명도 적절한 시기와 확실한 전망. 적절한 시기가 뭐야? 사람들이 공동체 행위가 돼야 되고 현재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전망이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뭐가? 혁명이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국가 권력 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들을 얘기했단 말이야. 자, 국가 권력은 첫 번째 지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까 했지. 지배 근거의 정당성. 우리가 자유의지로 구성했어. 그게 바로 국가란 말이야. 거기다 지배 권력이라 그래서 국가 권력을 줬어. 그럼 그 따라야지. 두 번째 문단 봐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거 똑같이 법률에 의한 통치, 지배가 정당화의 근거다. 그러니까 권력자는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야. 법률을 근거로 했어. 아까 얘기했던 실정법 얘기도 했었지. 실정법은 자연법과 영원법, 이 인간의 본성이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것에 추구한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게 실정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양심을 어기라고 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세 번째 문단에서 끌어내려도 된다. 정당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국가 권력의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야. 뭐냐면 권력자는 도덕적이진 않더라도 권력자는 양심에 어긋난 짓을 시키면 안 돼. 그 다음에 저 공동선을 추구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지.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혁명의 정당성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자, 1번 봐봐. 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 즉 국가에 대한 기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어떤 지배, 통치 뭐 이런 것들 운영 방식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것 같아요. 1번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고 권력자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그러면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을 은폐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나쁜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수성, 권력의 복수성과 분할이라는 방법을 제시했잖아. 맞는 얘기고. 2번 인간의 실천적인 활동에는 감정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성이 작용하지요. 맞았지? 자, 이성이 비합리적인 감정 같은 걸 지배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지 실천적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이르게 위한 덕을 함양하기 어렵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이게 그 덕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근데 이성적 능력으로 뭐 예를 들면 덕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해. 타인과의 관계에 맺지 않는 사람은 덕을 기를 수가 없겠죠. 그런 뜻이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공동체에 참여해서 이성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덕을 기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기른다. 이건 가능해. 4번 군집을 형성하여 생존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아니지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모여 살고 또 모여 사는 이유가 생존은 아니고요. 더 나은 생활, 즉 행복을 추구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지금 틀린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 해당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5번 봐. 국가가 자연 발생적이기 위해서는 그렇지.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먼저 있어야지 자연적으로 발생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제 중에 두 번째 명제였나? 폴리스는 자연적인 것이다. 뭐 이런 거 그 명제하고 동일하다. 그
첫째, 둘째, 셋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가볼까? 영혼법과 자연법, 인간의 본성, 양심과 정의에 부합하는 게 영혼법과 자연법이라고 했잖아. 그지? 네. 자, 이해로 적당한 것을 찾아봅시다. 폭군의 지배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폭군의 지배? 영혼법과 자연법을 어기는 거지. 폭군이 지배하는 것은 영혼법과 자연법을 어기는 거니까 근거가 될 수가 없죠. 실정법에 규정된 내용이 반영하지만 반영 정도는 다르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양심과 정의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반영 정도는 다 전부 다 반영돼야 되는 거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왜 강제력이 없어? 국가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아니죠. 강제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강제력이 있지요. 그리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실정법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4번. 지배 대상들로부터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강조했던 부분이야. 국가 권력이 지배하고 실정법상 무슨 처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법을 바탕으로 따라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지. 양심과 정의에 부합하며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이므로 정당성을 가진다. 자, 여기는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한, 자연법과 영혼법에 대한 얘기지, 이거는 실정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다. 알았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네. 이거는 실정법이야. 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법과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볼게. 기억과 니은의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밑줄친 부분의 의미 파악을 해야 돼. 기억, 훌륭하게 제정된 이란 말에 그냥 제정된 게 아니야. 실정법이 자연법에 가깝게 제정되거야 최고의 권위에 걸맞게 된다는 뜻이다. 이 훌륭하게가 양심과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자연법과 영혼법의 그 순리를 따라야 된다. 그런 뜻으로 쓴 거야. 맞았지? 네. 기억에서 제정된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이건 실정법을 최고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인 생활을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 절대적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최고라는 게 꼭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 3번.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층을 없애고, 금방 나왔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맞았고요. 자, 니은의 공동선에 대한 더 나은 대안과 기대가 없다면 폭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혁명은 정당화하는 명분이라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공동선에 대한 더 나은 대안과 기대가 있어. 그러면 혁명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공동선에 대한 더 나은 대안과 기대가 없어. 그러면 폭군의 폭력 이것 때문에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용인해 주는 거야. 잠시 잠정적으로.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혁명을 해야죠. 정당성이 된다고. 자, 그다음 니은의 폭군의 통치를 용인해야 된다. 이거는 정당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명분이 없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폭군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이 뭐냐면 아까 그랬지, 공동체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이게 첫 번째라 그랬잖아, 그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두 가지 대안, 더 나은 현실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는 기대, 이게 두 번째지, 그지? 두 가지가 갖춰지는 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의 전제야. 여기 지금 정당한 명분이 있으면 혁명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정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폭군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즉
1번과 2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용이라는 것 뿐이지 얘가 명분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죠. 즉 정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없으니까 없을 때 정당한 명분이 없을 때 5번이 정답이네. 그지? 적절한 시기와 명확한 전망이 갖추어지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고 그것 때문에 폭군을 끌어내리는 걸 잠시 멈추는 것 뿐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 자, 그럼 볼까? 다음 4번으로 볼래? 요 위에 것 조심해.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진술에 대해서 판단하는 유형 이렇게 됐잖아. 가나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리을까지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를 보면서 적절한 거. 자, 이 다 알아야 돼요.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 기억. 적절한 거. 그럼 플라톤은 기억과 리을 지도자의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1번 보세요. 플라톤 있잖아. 지혜와 덕을 가진 사람이 이데아로 이끌 수 있다. 철인 정치를 주장했지, 그지? 맞지, 그지? 네. 플라톤은 기억에 대해서 마땅히 우월한 도덕성을 가진 철인이잖아. 통치해야 된다고 믿는 거니까 기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근데 리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수로 뽑혔어. 이 사람은 지도자의 도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이지, 그지? 네. 다수의 득표의 지도자는 표를 많이 얻었으니까 지도자가 된 거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다? 아니지. 그래서 이게 틀렸지.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은과 디귿에 동의하고 니은 봐봐. 국가 공동체는 개인의 이성을 바탕으로 맞잖아. 국가의 목적 됐죠? 네. 가장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시민 누구나 그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의 전제는 뭘까? 법이야, 법. 법의 지배이기 때문에 지배자가 잘못하면 시민은 누구나 법의 권리로 비판할 수 있다. 이건 모두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의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업,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마땅히 남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기억은 마땅히 도덕성을 지녀야 된다.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권력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렇지만 기억은 동의하고 리을은 동의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리을에는 동의하지 않겠고. 알았어? 네. 기억엔 동의해야 돼. 기억은 동의해야지. 왜 그러냐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덕을 갖춘 사람이라 하죠. 덕을 갖춘 사람. 그걸 우월한 도덕성으로 바꿨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모두 기억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억에 대해서 동의하죠. 네, 리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잖아. 도덕성에 관해서는 권력자를 결정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권력자의 도덕성이라고 아퀴나스가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도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지. 근데 리을 같은 경우는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즉 다수의 득표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이냐? 그건 아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X해야 돼. 응? 토마스 아퀴나스 니은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자, 니은에는 동의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국가의 목적을 공동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디귿 같은 경우에도 둘 다 동의하는데 왜 비판할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법률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에 둘 다 틀렸는데, 그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니은하고 디귿을 모두 동의하겠지 라고 하면 돼. 그럼 지금 맞는 게 2번밖에 없어. 알았어? 네. 2번이야. 이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재심문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우월한 도덕성이라는 게 덕을 지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 다수의 득표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도덕성이 있다라고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지. 도덕성, 그 사람이 지배자가 돼야 돼. 이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에 의한 선출한 권력자를 도덕적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지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정답은 2번, 5번으로 볼까?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보인반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가나. 근대의 민주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독자성과 자유를 중시하고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국가의 공동선을 향한 공동의지를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모순이 생긴다. 공동의 이익. 자, 생각해봐. 왜 모순인지 봐. 공동의 이익. 그러면 모두란 뜻이잖아. 맞지? 다원주의는 뭐야? 각자 다 다르다고. 여러 가지라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럼 다원주의가 아니지. 그건 일원주의지, 일원주의. 이 공동이란 말 자체가 하나를 말하는 거야. 다원주의는 여러 개지, 여러.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말을 거는 거란 말이야. 공동선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윤리학적 개념인데 비해서 공동의 이익은 개인과 인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공동이익의 추구는 공동선의 다른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이해하면 안 된다. 공동선과 공동의 이익은 다른 거다. 공동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공동이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공동선이라면 이건 정신적인 거고 이익은 물질적인 거야. 이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프랭켈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타당한 가치와 질서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이익을 양보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공동선을 실천해 가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공동선의 추구가 공동의 이익과 모순, 충돌이 일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이. 아니? 누구나 다 양보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다. 윤리학자들은 프랭켈의 견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타당한 가치 질서는 도덕적 판단에 의한 인식이 있음에도 프랭켈은 구성원의 타협으로 다원적 민주주의에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자, 누구나 일반적으로 타당한 가치 질서는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만 인식돼.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는 건 도덕적 판단인데 이 프랭켈은 이런 구성원들의 타협으로 다원적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타협이 아니고요. 타협은 양보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판단은 양보할 수가 없어. 도덕적 판단은.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프랭켈은 타협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잘못했다라고 비판받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공동선의 추구와 공동이익,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면 공동선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 운영의 원리로 복수성과 분할을 중시했던 것과 같은 이유다. 자, 얘네들은 서로 각자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국가 운영의 원리로 복수성과 분할을 중시했던 건 강력한 지배자가 나왔을 때의 문제,
잘못된 공동선 목표로 끌고 가고 양심이 어긋나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지. 이건 지배자, 통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앞에 거는 다원주의사의 특징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걸 서로 묶었잖아 지금. 두 번째, 다원주의사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인 목표라는 점이 틀렸잖아 벌써. 윤리적 목표 아니지요. 공동의 이익이 물질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 다음에 프랭켈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공동선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은 국가가 플라톤 생각과 달리 타당한 가치 질서를 갖고 있다고. 아니요. 타당한 가치 질서 있으면 그냥 따라가야지. 타협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이 사람 주장한 건 뭔데? 타협이라고 했지. 타협. 양보하고 타협한데. 제가 생각해요. 타당한 가치 질서면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야 되는 거라고. 이거 틀렸고요. 4번. 윤리학자들이 프랭크를 비판했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공동선의 구성원의 타협으로 도출되는 게 아니라고 봤죠. 동일한 사람이 윤리학자들과 아퀴나스죠. 제하고 반대. 내가 지금 선생님 떠들었잖아. 공동선 이거는 개인들에 의한 도덕적 판단이라고. 근데 그걸 타협한다고? 프랭켈러 잘못됐어 라고 윤리학자도 그렇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똑같이 비판할 거야. 그 다음에 프랭켈의 방법으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거하고 달리가 왜 아니야? 달리가 아니죠. 법률 똑같잖아. 법률을 통한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똑같지. 달리란 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윤리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모두 공동선의 추구는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 타협으로 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공통된 주장을 할 거야. 그리고 5번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법률에 의한 지배, 개인의 욕망에 대한 억제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같은 점이라고. 정답 4번 마지막 문제. 뭐 이건 맨날 나오는 거잖아. 6번 A부터 E까지 쓴 말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A부터 볼게. A가 덕을 기른대. 덕을 기른다는 건 이런 것. 자, 덕이 뭐야? 인간의 갖고 있는 심성.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지? 이거를 함양한다. 이게 키운다, 기른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자, 이끈다. 잡아당기는 거지, 그지? 여기서는 이끌다, 끌어오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준다. 여기서 주는 건 부여하다라는 뜻이야. 알았지? 부여. 주는 거야. 받는 거에 반대야. 비대하다. 이건 원래 뚱뚱해지고 커진다 그런 뜻이야. 국가가 커진다, 비대해진다. 인용한다. 인용은 저기서 글이나 말이나 이걸 갖다 끌어다 쓴다는 뜻이야. 끌어다 쓴다고. 자연법을 따른다라는 뜻은 원래 자연법, 법률 같은 것들을 따른다. 자연법을 실행한다. 실천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정답에서 5번이 틀렸다. 인용하는 건 무슨 누구의 말, 누구의 글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는 뜻이야.